1가구 1택을 비과세 그거 갖지 마라, 그거 연연하지 마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세금 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오픈하면 또 법이 개정될까봐 고민돼. 1억 미만 올해 아마 가장 핫했던 보면 변곡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심해도 된다. 서류 많이 받으셨어요? 네, 떨고 있죠. 아 그래요? 소명만 잘하면 돼요. 소명.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금 그리고 대출. 왜냐면 이제는 규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해서는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게 극명하게 좀 갈라진 시기가 왔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대책도 한 26번 이상 나오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고, 또 내년이 돼서 또 바뀌는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드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잘 챙기면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대화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께 핫한 제네시스 방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만 보다가 또 이렇게 두 분 직접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방님께서 책도 출간하셨죠? 몇 권 출간하셨죠? 부동산 절세 관련된 책 2개 썼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공조 쓴 책 하나 있었고, 부동산 기사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고 해서 참 그 제목은 좀 민망한데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불려왔었던 그걸 에세이식으로 좀 썼는데 그걸 거창하게 잡아주셔가지고 나름 잘 팔려요 지금. 아 그래요? 세금 책도 엄청 두껍잖아요.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좀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분만 챙기면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또 그런 부분을 투자를 직접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과세. 비과세. 저는 그때부터도 비과세는 웬만하면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놓치는 게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4년 동안 4번 가는데 집을 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저는 그냥 다 모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샀던 집이 2014년에 샀는데 그 집을 만약에 제가 비과세를 받으면은 양도차익이 5억 정도 넘었으니까 세금이 한 2억 정도는 세이브가 돼요. 물론 2억이라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제가 포기한 대신 자산이 수십억 늘었으니까. 예전엔 또 이런 대출도 제한이 좀 없었고 갭 투자하는 것도 종부세 영향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집을 모아가면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전략이 대출이나 이런 갭 투자가 좀 어렵게 돼 있으니까 갭은 또 종부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할 때부터 취득세가 8% 12%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 커요. 나중에 좀 공제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실효세율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은 주택 수에 따라서 봐야 돼요.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영주택이다. 이분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무조건 모아서 그냥 새 끼고 사둬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이 나오면은 대출 끼고 내가 사두겠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자가가 필요하고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뭐 40% 50% 선에서 그냥 사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입지에서 새 끼고 그냥 사둬버리고 자기는 임차를 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거주와 투자를 저는 분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근데 항상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거는 좀 과감하게 포기해라. 비과세는 나중에 돈 벌어서 임차에 그럼요. 나가고 거기서 거주하는 체험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중심지에 좋은 그거는 지금밖에 안 되잖아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인 사람들이 이 1주택자들. 1주택자, 맞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오르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옆에가 더 올랐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새 끼고 사뒀을 때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를 산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 구축에서 한 시가지만 8억 정도 될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담보대출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못하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나 세를 낀 게 빚인데 그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보더라도 저분이 부동산 공부를 한 분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제가 찍어줬어요. 여기를 그냥 새끼고 사둬. 대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는 여기 살아.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좀 감당해라. 이게 힘들면 차라리 지금 집은 그냥 팔고 비과세를 받고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데를 사러. 왜냐면 당시에 아크로 리버파크 새 거가 갭 7억 8억 정도면 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본인 안양 구축 하나가 8억인데 그거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아리팍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 아리팍이 이제 20평대는 8억에서 9억, 30평대는 한 15억 정도 갭 정도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 매매 전세가 같이 오르거든요. 갭은 똑같아요. 근데 나는 취득세만 좀 더 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오른 상태니까 올 초에 제가 말했던 것보다는 저도 부담이 되는 거죠. 막 못하는데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안 샀어요? 못 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요, 지금. 아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럼 무주택자는 무조건 하나를 사되 좋은 거 돈에 맞추지 말고 좋은 거를 최대한 세를 끼고 대출은 많이 안 나오니까 세를 끼고 사고 그냥 월세로 살아라. 젊었을 때 좀 고생하고 나중에 여유를 찾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1주택자는 좀 갈아탈 필요가 있다. 예, 여기서 더 또 괜찮은 걸로 그냥 갈아타라. 한번 터는 거죠. 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어차피 비과세가 되니까 얘를 한번 차익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어요. 차익 한번 실현시키고 그렇죠. 그럼 갈아타 놓고 여기도 또 월세 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대출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보통 요즘 막 10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끼고 그냥 사두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면 물론 속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단지 시세 한번 보면서 그래 뭐 호까지만 올랐네 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네시스 박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투자도 하시고 투자 기간도 좀 길고 여러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고 투자는 제가 봤을 때 항상 개인의 성향이에요. 자기 마음이 편한 게 가장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언 드리는 거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분은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조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좋다 아니다 판단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주택자 알아봤고 1주택자 알아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주택자. 자, 2주택자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다주택자고 조정지역이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예외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중과 배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1번 집을 사고 2번 집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깜빡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1지역 1주택 비과세를. 비과세를 놓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2번 나중집을 사고 나서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1번 집을 팔잖아요. 그럼 얘는 중과가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내가 2주택인데 보니까 1번을 좀 팔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3번을 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 두 개 텀이 3년이 혹시 안 되는지 보라고요. 그럼 비과세가 안 돼도 얘는 중과 배제로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2년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팔면 1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비과세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얘도 그냥 적당하게 팔면은 두 개를 이제 팔아서 돈을 뭉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무주택으로 아까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중심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주택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비과세 받으려고 쉽게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도 비과세 막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실례지만 양도차익 얼마 되냐? 그랬더니 1억 정도래요. 그러면 세금 2천만 원밖에 물론 큰 돈인데 아니 그거 그냥 포기하시고 여기서 빨리 갈아타면 이 지역이 더 오른다. 그러니까 2천 포기하고 일반 가세로 당연하죠. 가고 다른 지역을 사라. 당연하죠. 이 경우는.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 플러스 투자 이익도 감안할 수 있어야 되네요. 저도 제가 공매기술 책에도 그렇게 적었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로만 가지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 박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서 얻는 이익이 2천보다 훨씬 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세금을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세금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질 이익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런 정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준점이 없거든요. 생각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송사부님 책은 제가 다 봤어요. 솔직히 제가 셀프 소송의 기술은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되게 막 선입관이 깨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주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택 더 많잖아요. 네, 다주택자들 전략도 궁금합니다.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이제 종합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3주택 이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 따져봐야 돼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종부세. 종부세는 홈택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 홈택스에서. 홈택스에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홈택스 세금 모의 계산해 보면 뭐 양도세, 상속증여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홈택스가 되게 정확해요. 제가 유료로 쓰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걔랑 얘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인지는 아셔야 되고 이걸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고액 연봉자예요. 그런데 내가 집이 A, B, C 이렇게 세 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B, C에서는 임대를 주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세 채에 대해서. 근데 이 종부세를 A하고 B, C로 쪼개요. 즉 임대하고 있는 종부세, 그럼 여기서 보유세가 나오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얘를 세 채니까 임대소득, 월세, 전세 다 과세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B, C에 가는데 대해서만? 그렇죠. A는 내가 거주니까, 거주니까 안 나오니까. B, C에서 전세나 네. 월세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내가 5월달에 매년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게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는 종합과세 들어가 버려야 돼요. 종합과세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거든요. 이 사업소득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근로소득 있잖아요. 합친다는 게 종합과세잖아요. 그럼 얘랑 합쳐져 버리는데 뭐가 재밌냐면 여기 나와 있는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임대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임대소득 번 거보다 보유세 경비가 더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1,000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1,000을 근로소득에서 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환급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계속 종합과세를 했는데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혼자 계산 안 돼요. 이거 막 물어보신 분인데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세무 대리인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 신고 대행하고 맡기면은 스스로 얼마 내면 되니까 아마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따지셔서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고 그걸 따져야 돼요. 이런 거를 오픈하면 또 이 법이 개정될까봐 고민돼, 그죠? 근데 어쨌든 내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포함해서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이게 꼭 그걸 그렇게 겁낼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중에서 전세 세팅이 되신 분하고 다 솔루션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쾌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다 밟아왔고 저도 지금 다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내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행크TV 구독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무주택, 1주택, 2주택 갔는데 1억 미만 올해 아마 가장 그렇죠. 핫했던 1억 미만 1억 미만에 대한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현황,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지금 법인도 원래는 엄청나게 올해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변곡점일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나오기 직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그래도 기준만 잡히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직 새로운 규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1억 미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억 미만은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얼마 전에 사는데 어떡하지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퇴로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사신 분들은 일찍 사면 일찍 살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건 아니다. 좀 홀딩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1억이하 아파트들이 2020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617, 710 대책 나오면서 일종의 틈새가 딱 돼버려가지고 갔는데 그중에 정말 오를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좀 수요가 몰려서 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2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가 있었잖아요. 같은 그 비슷한 조문 아마 167조에 3회 있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 여기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얘가 중과가 안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럼 내가 1억 이하짜리를 예를 들어 9천에 샀어요. 근데 얘가 공시가가 2억까지 올라갔다. 그럼 시가는 더 올랐겠죠. 그리고 지역 요건인 수도권 외 지역이다. 그럼 중과 안 들어가고 팔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걸 내가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으면서 사야 돼요. 조사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이걸 법인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주택 사면 다 조사 계획서를 내잖아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다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타인 자본 중에서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차입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특수관계자고 내가 증여 이슈가 내지 제대로 뭔가 안 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게 좀 잡히는 건데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퇴로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늦었으니까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를 요것밖에 못 먹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큰 단지인데 옆에 1억 이하짜리들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로 옆에 1억 약간 넘은 게 있어요. 근데 얘가 한 24평이네? 차라리 24평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너무 투자 수요보다도 그럼 오히려 저런 데는 공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취득세가 12% 나오긴 하는데 시가로는 얼마 안 되니까 12% 내고 한번 해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저평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덜 오른 게 있다면. 근데 이제 그만큼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학원이 있는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서류를 받으면 되게 그렇죠. 부담스럽거든요. 겁나잖아요. 네.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요를 멈추려고 하는 건데 우리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데?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내재된 원리로 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부담에 떨고 있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 서류 많이 받으셨어요? 네, 떨고 있죠. 아, 그래요? 소명만 잘하면 돼요. 자금 출처 조사만 전문으로 하신 세무사님이 제 채널에 나와서 특강도 한번 해주셨는데
되는데 너무 쫄지 마라. 말 그대로 소명 요청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충실히만 임하면 된다. 차익 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증여 이슈가 있다면 그냥 세금 내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네시스 방님 얘기가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염려되는 거는 요즘 약간 극단적으로 대책이 나와서 그 조문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이하 중과 배제라든가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차익은 싹 다 이제 세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개인차가 다 있을 거예요. 보유한 물건 개수 그리고 입지라든가 개인차가 있을 건데 만약에 개수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투자처는 찾아보면 있으니까. 항상 어느 시기에 그냥 그 시기마다 답은 좀 달라요. 왜냐면 규제가 나오기도 하고 장려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저는 1억 미만이 투자자한테 핫해지면 여러분들은 먼저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곧 있으면 규제가 나오겠구나. 늘 항상 그랬거든요. 대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저는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지만 정책이나 규제는 한 가지로 픽스 딱 해서 평생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끔 가는 거니까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더 지혜롭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제가 쉽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주 쉽게 잘 설명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내년에 이 부분을 좀 챙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요 정책이나 세금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가 많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판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는데